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대미닛 경제활동 총정리 네 번째 시간이야. 자, 경제사 마지막 단원이 되겠어. 경제사 파트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 익숙하지 않고 낯설었던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래서 이 한국사 대미닛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지금 진도별로 복습을 해냈지만 나중에 기출을 풀고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사에서 본인의 약점이 드러나게 돼. 그러면 그 약점이 드러날 때에 이 한국사 10미닛을 바로 확인하면 아주 효과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경제활동 총정리 네 번째 시간, 양반들, 농민들의 경제활동을 확인해 볼 거고, 그리고 무역, 화폐, 광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출제 포인트는 조선 후기 때의 이 무역이야.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던 상평통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조선 후기 때 변화된 광산의 특징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어. 자, 시작해 볼게. 자, 조선 전기 때의 양반들의 생활, 귀족, 양반 말하는 거지. 자, 과전, 녹봉, 토지, 노비 이런 것들이 양반의 기반이라 볼 수 있는데 특히 양천 교훈을 하게 되면 노비는 증가하게 되는 거야. 농장과 신공, 신공은 외거 노비한테 받았다는 것이지. 토지를 직영할 때는 노비를 또는 머슴을 고용하는 방식이었고, 자, 소작을 할 경우에는 소작농을 고용하는 방식이었지. 자, 농민들의 생활 살펴볼게. 자영농이 점차 줄고 점차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야. 토지를 빼앗기고 그 빼앗긴 토지에서 소작을 하면 생산량의 절반을 지주한테 바쳐야만 한다는 것이지. 굉장히 열악해진 농민들의 상황, 유랑민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정부는 농민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어. 자, 정부가 농민을 통제하는 방법은 호패를 착용하게끔 했고 5개의 집을 하나로 묶는 오가작 통제를 적용하였으며 아주 궁핍해졌을 때는 구항법,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제시해줬고 환곡, 관아에서 곡식을 구워주는 제도가 운영이 되었다는 것이야. 지방에선 자치적으로 향촌자치규약, 향약을 운영하였고 또 지방에 자치적으로 곡식을 구워주는 사창제를 운영했다는 것인데, 자, 여기서는 정부가 농민을 통제하는 방식과 지방에 자치적으로 농민을 통제하는 방식을 구별해야 돼. 즉 농민을 통제하는 주체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자, 그리고 이제 무역, 화폐, 광산 경영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일본과 무역했던 장소는 부산 외관이었고 여진과 무역했던 장소는 무역소가 되겠어. 무역소는 두만강 인근에 있었지. 북평관, 여진인들이 머물 수 있는 여관이라 볼 수 있고 숙소라 보면 되겠고, 명과의 무역은 공무역도 있고 사무역도 있다 보시면 되겠어. 명과 무역이 제일 활발했다는 내용이지. 자, 명나라 파견된 사절단을 조천사라 한다는 것도 잊지 말고 동남아시아로부터 물소뿔, 침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입했다라고 보면 되겠어. 자, 그리고 세종대왕 때에 조선통보라는 화폐가 발행되었고 세조 때 전패라 불리는 팔방통보가 발행되었는데 이 화폐들은 전국적으로 유통되진 않았었지. 광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고. 광산은 자, 15세기 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통제하는 광산 경영, 관영광산이야. 자, 부역을 시킨다라는 거지. 정부가 강제로 부역 동원하는 모습이었는데 16세기 이후에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부역제도 해이해졌고, 자, 조선 후기에 점차 이촌양도와 농민층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농민들이 토지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광산으로 많이 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17세기 말에 단천 은광이 아주 발달하게 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은광이 바로 단천 은광이라 볼 수 있겠어. 자, 그런데 17세기 말 단천 은광이 활발해지는 그런 모습 이전에 우리는 16세기 초에 연은분리법이 개발이 되었어. 회치법이라고 하는데 광물에서 은을 채취하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연은분리법이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은광 발전에 이와미 은광이라고 있는데 큰 기여하게 되었었어. 허나 우리는 은의 유통을 많이 시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자, 우리나라의 은이 활발해지게 발달하게 되는 계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
조선 후기야. 자, 특히 조선 후기 때 민영광산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전에 바로 임진왜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조선 임진왜란 시기에 명군이 참전하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은이 유통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외란 때에 은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던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 때 본격적으로 민영광산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지. 자, 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특히 청나라가 은을 많이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18세기 때부터는 우리가 금을 생산하기도 했다는 것. 설점세제가 바로 민영광산의 시작이라 볼 수 있겠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인적인 채굴이 허용됐다는 것이야. 민영광산의 시작이 설점세제, 바로 효종 때였다고 기억하면 좋겠어. 자, 어쨌든 설점세제는 정부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 사채의 방식이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당시 채굴하는 잠채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광산 경영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은 바로 요 덕대제야. 덕대 중심의 운영이야. 자, 물주는 자본을 담당하고 덕대가 경연을 주관하며 경영, 그리고 자, 바로 채굴 재련 노동자가 있었고 혈주 노동자가 있었어. 혈주가 또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자, 이러한 방식, 광산 경영에 있어서 뭐니 해도 이 덕대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어. 자, 이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도 덕대였고, 이 덕대가 채굴 재련 노동자를 자, 당시 고용하거나 또는 혈주를 고용하거나 이러한 모습이 덕대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 대규모 광산 개발하는 덕대제, 이 조선 후기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 볼 수 있겠어. 자, 특히 민영광산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분업이 필요했고 분업을 토대로 협업도 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초창기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별장한테 세금을 냈다 하면, 그리고 그때는 호조가 점을 설치했다고 한다면 점차 우리가 직접 수령한테 세금을 내겠다라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물주가 설점, 바로 광산을 설치한다, 설점, 점을 설치한다, 물주가 설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민영광산의 발전을 확인해 봤고, 자, 이제 조선 후기 때의 양반들의 생활 모습 확인해 볼게. 자, 양반 지주들은 직영을 통해서 자, 이익을 많이 얻고자 했었어. 머슴과 노비를 고용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소장농들은 점차 소작지를 잃게 되지. 소작지가 많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절도 오해하지 말게, 소장농은 증가했던 모습이야. 근데 소장농의 소작지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지. 자, 소장농이 증가한다, 전호가 증가한다. 지주전호제는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어. 자, 지주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천석군, 만석군이라 불렸고, 지주들도 광작 경영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농민들 중에서는 이양법을 토대로 해서 분홍이 되는 경우가 일부였고, 대다수는 빈농이었지. 그래서 농민층의 분화 현상, 조선 후기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자, 지주전호제의 확대는 자영농의 감소, 소작농의 증가로 이어졌고, 그리고 타조법, 절반이나 지주한테 바치는 타조법, 정률지대가 점차 일부 분홍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일정한 액수만 지대로 납부하겠다라고 하는 정액지대의 도조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18세기 분홍의 경우는 도조법을 실시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점차 타조법이 도조법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도조법이 나오게 되면 소작농의 소작권도 보호가 되고, 또 경제적 계약 관계로 지주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며, 지대 또한 금납파, 이제는 화폐로 납부도 가능했다는 거고, 작물 선택도 소작농이 할 수 있다는 거야. 또 한 번 경작이 허용됐다면 영구 경작이 허용되는 게 도조법이라 볼 수 있겠어. 자, 조선 후기 때에는 점차 지대 납부 방식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조선 후기 때의 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 청과 교육하는 과정에서 당시 우리가 인삼 8포 꾸러미를 갖고 무역을 했다 해서 8포 무역이라고 하고, 당시 청과 왔다 갔다 했던 사절단의 이름은 연행사라 볼 수 있겠어.
자, 청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은, 무명, 종이, 인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출하게 되었고 대신 비단, 약재, 문방구 등은 수입했다고 볼 수 있겠어. 특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은의 유통 경로야. 자, 은은 일본이 은 생산이 아주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가 이제 수입을 했고 대신 우리가 은을 청나라한테 수출했다라고 볼 수 있어. 은의 유통 경로 바로 일본에서 수입했고 우리가 청한테 수출했다. 꼭 기억하도록 하자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은이 바로 청나라의 수출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자, 무명은 최고의 수출품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종이와 인삼도 우리 기억할 거야. 자, 먼저 국경 중심의 공무역이 나타났어. 관무역이라고도 하지. 중강 중심으로 계시무역이 먼저 나타나게 되었고 사신들 중심의 공무역이 되는데 이것으로 충족되지 않는 상인들이 많지. 자, 그럴 경우에는 사무역, 후시무역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시 다음에 후시무역이 나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말도록 하고 관무역, 사무역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책문후시도 나타나게 되었다. 중강계시, 중강후시, 책문후시 등등등. 자, 그리고 두만강 인근에서는 회령계시, 경원계시 등이 있었어. 자, 일본과의 무역. 자, 인삼, 쌀, 청나라의 수입품, 무명 등을 우리가 수출했고. 자, 그리고 수입했던 건 은과 구리야. 아, 은과 구리가 매우 중요해. 은은 수입했다는 거 매우 중요했다 했었고. 구리를 수입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이 구리를 수입해서 이걸로 상평통보를 제작했기 때문이야. 자, 부산 외관에서 먼저 공무역부터 하고 후시 무역하는 거 알고 있지? 계시 다음에 후시. 자,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상인들이 많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역관, 통역하는 역관들의 지위도 많이 향상되게 되는 것이지. 자, 조선후기 때 화폐 살펴보도록 하자. 인조 때에 개성지방에서 유통되었던 8분체 조선통보가 있었고 숙종 때에 상평통보가 법정화폐로서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상평통보는 초기에는 상평청에서 주조했지만 점차 오군영을 비롯한 관청에서 사적으로 주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으며 이 박지원과 박재관은 적극적으로 화폐를 쓰자라고 했던 용전론자였고 허나 화폐를 쓰지 말자라고 했던 패전론자 이익도 있었어. 자, 그 이유는 바로 전황 때문에 그래. 상평통보는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으니 이 상평통보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지주들이 이 상평통보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발행은 많았지만 통화가 저조했던, 다시 말하면 화폐 품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걸 바로 전황이라고 하지. 화폐 품귀 현상. 자, 화폐가 돌지 않으니까 그만큼 화폐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었고, 그러면 자, 이 재산 축적으로 화폐를 쌓아놨던 지주들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겠지. 하지만 화폐가 없는 농민들은 당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야. 자, 화폐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물건 가격은 하락하게 되면서 농민들은 쌀을 팔아야 되는데 쌀 값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농민들은 피해를 본다라고 볼 수 있겠어. 전황으로 나타난 경제적인 입장 차이, 지주와 농민의 차이를 구별하면 되겠다. 자, 특히 여기서 지주들은 화폐를 갖고 있는 지주를 말하는 것이지. 자, 이런 전황 현상은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말게, 이것은 일반화된 현상이 아니라 전황이라고 하는 현상이 상평통보가 정국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라 볼 수가 있겠어. 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평통보는 계속해서 유통이 확대되었다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대규모 거래할 때는 신용화폐 환어음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어. 이 신용화폐 환어음도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지. 자, 이익이 패전론을 얘기했던 건 바로 이 전황에 대한 비판이야. 전황에 대한 비판으로 이익은 화폐를 쓰지 말자, 패전론을 주장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자, 조선 후기 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던 상평통보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 조선 후기까지 경제활동 총정리 네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다뤄봐서 자, 경제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제 사회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